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범석입니다. 여기 남학고등학교 아주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는 학교라고 듣고 왔습니다. 맞나요? 맞아요? 여긴 자신 있는데 저쪽은 좀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공부 잘 열심히 하고 있나요? 네, 열심히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선생님 사진을 보시면은 잘생겼죠? 저쪽 여학생들을 보고 물어봤는데 대답이 좀 시원치 않은데 여기서 좀 크게 대답을 해준 것 같아요. 요즘엔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실물과 다른 예, 사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서울에서 대학 입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좀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대교협에서도 좀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는 EBS에서 같이 대학 입시에 대해서 같이 좀 공부를 해보려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같이 쉬운 것부터 좀 알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선생님이 자료를 좀 많이 준비를 좀 해왔는데 그 중에 좀 학생들 여러분들마다 좀 필요한 것들이 서로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라도 좀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좀 알차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아까 이게 손든 거 선생님이 뒤에서 보니까 거의 고3 학생들이더라고요. 고3이죠? 예. 선생님이 고3 학생들하고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와봤어요. 궁금하시죠? 예, 여기에 대해서 답을 달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목차들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나가면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할게요. 대학 입시 어렵다고 많이 하죠? 수시 전형이 3,000개가 넘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거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름만 3,000개가 넘는 거지 실제로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수시 전형 몇 개일까요? 앞에 보이시죠? 이게 헷갈려요. 지금 5개인지 4개인지. 여기 학생부 전형은 교과, 종합 2개로 나뉘죠. 그래서 총 몇 개? 4개입니다. 그럼 정시 전형은 몇 개? 2개인 거죠. 이 여학생들이 무척 똑똑한데? 아주 대답을 잘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전형이 4개야? 그럼 원서를 4개 쓰나? 이렇게 단순한 친구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하러. 자, 개수 몇 개죠? 예, 6개 쓰는 겁니다. 6개를 쓰는데 4개 중에 1개만 다 써도 되고 조합을 하셔서 쓰셔도 돼요. 자, 이제 정시 몇 장일까요? 정시 몇 장? 여긴 똑똑한 친구들이 금방금방 대답을 잘해요. 3개. 군이 있죠.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한 장씩 쓰는 겁니다. 자, 우리 학생들 정시까지 가가지고 9장의 원서를 다 쓰면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수시에서 가능하면 먼저 끝내면은 마음이 좀 한결 편안해지겠죠? 예, 좀 그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어쨌든 정시까지 가게 되면 9장의 원서를 쓰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압도적으로 많죠. 수시 전형이 지금 매년 3%씩 계속 증가를 해서 이번에는 2.5% 증가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4분의 3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의 수시 인원을 올해 지금 선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시가 비중이 높구나. 당연히 뭐가 유리하다? 수시가 유리할 것이다. 비율이 높으니까요. 자, 그러면 수시 전형 중에는 어떤 전형이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가? 이미 잘 알고 계시죠? 학생부 전형이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교과 전형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종합 전형 20%가 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논술 전형이나 특기자 전형은 정말 조금밖에는 선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고3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미 자기가 어떤 전형으로 지원해야겠다 지금 결정한 친구들이 꽤 있어요. 나는 정시에 지금 좀 한번 올인해 볼 계획이다. 손 들어보세요. 예, 이거 손 들기 쉽지 않죠. 예, 지금 마음속으로 지금 나는 할 거야. 이러고 지금 손은 못 들고 있어요. 논술에 한번 나는 도전해 볼 계획이다. 예, 저희 당당하게 손든 친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술과 정시에 올인하겠다라고 지금 마음먹은 친구들은 저는 1, 2학년 때 내신을 망했어요. 이런 친구들이 이런 결심을 3학년 초부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이 비율을 봤을 때 옳은 생각인지는 다시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논술, 정시 도전할 수 있지만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정시 전형의 비율 보러 갈까요? 정시 전형은 수능 전형이 20% 정도 됩니다. 수능이 자꾸 줄어들어서 학부모님들이 사실 걱정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장 이렇게 수능이 공정하는 시험이라는데 이렇게 자꾸 줄어가지고 큰일 아니냐 요새 그런 여론도 많은데 사실은 단일 전형으로만 봤을 때는 20%도 그렇게 적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또 마냥 정시가 적어졌다고 무조건 수시에만 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다 고려를 하는데 일단 가능성은 수시가 많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실기 예체능 전형, 정시에 예체능 중심으로 이런 전형들이 있고요. 수시가 일단 많습니다. 자, 복습해 볼게요. 그럼 수시의 학생부 전형과 논술 전형 중에 어떤 것이 가능성이 높다? 학생부 전형이 당연히 압도적으로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논술만을 고집한다는 것은 비율만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죠.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학생부 전형이 많다면 그 중에서는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중에 어떤 게 가능성이 높다? 교과가 가능성이 높네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죠. 교과 가능성이 높다면 교과 전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해야 될 텐데 왜 우리 주변에서는 종합 전형이 자꾸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왜 종합 전형이 주변에는 얘도 종합 전형, 쟤도 종합 전형, 선생님도 종합 전형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얘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인공들 누구죠? 어느 대학들인가요? 7개 대, 15개 대로 분류하는 바로 이 대학들, 이 문제의 대학들. 제가 쉽게 이렇게 아예 가져왔습니다. 해석하실 수 있으시죠? 어떤 대학이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높은데, 상위권대 그런 표현도 쉽게 이해할 수는 있지만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학입니다.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이 지금 보시면 파란색 교과 전형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예 교과 전형 안 뽑는 대학들도 있죠. 그리고 종합 전형으로 대부분 선발을 해버립니다. 이 대학들이. 그러다 보니 종합 전형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진 거죠. 근데 문제는 학생이 그리고 우리 아이가 바로 이 대학에 반드시 가야만 하는가?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그런 것만은 또 아니에요. 서울의 대학이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 전형을 무조건 준비해야 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자신한테 맞는 전형을 잘 고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종합 전형이 이렇게 많지만 또 이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3.8%밖에 되지 않았던 논술 전형도 10%가 넘어요. 심지어 20%까지도 뽑습니다. 그래서 이쪽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선 논술 전형도 좀 준비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저 7개 대학 같은 경우에는 특기자 전형도 비율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세대학교 때문이죠. 20% 넘게 특기자 전형을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려는 대학이 어디냐에 따라서 준비해야 되는 전형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고려를 하셔야지 무조건 덮어놓고 난 내신이 망했으니까 나는 무조건 논술이야. 이렇게 결정을 하실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게 될까? 선생님, 전 그럼 종합 전형도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보시면 전국은 여전히 40% 넘게 교과 전형 중심의 전형을 선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나는 서울을 꼭 가야 해. 나는 서울에 어디를 가더라도 무조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거야 라고 혹시 결심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교과 전형으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서울 소재 대학은 교과 전형이 제일 많아요. 아까 그 대학들을 제외한 대학들은 교과 전형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만 즉 내신 성적만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진학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내신만 준비해서는 안 되겠죠. 최저 등급도 맞춰야겠죠. 그래서 자신이 어디를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가까운 지역 거점 국립대학은 어딜까요? 전남대학교죠. 물론 이제 그냥 국립대학으로 목포대학교도 있습니다. 가까이. 그렇지만 지역 거점 국립대학으로 봤을 때는 역시 교과 전형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이제 여학생들도 많고 요즘에는 남학생들도 많은데 교대를 지원하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종합 전형과 정시 전형을 중심으로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내신만 올린다고 좋냐 수능 준비만 한다고 좋냐
그건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원하려는 대학에 맞추어서 준비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여전히 전국적으로는 교과 전형도 무시할 수만은 없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조금 비극적인 이야기를 잠깐 드려보고 시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학생 여기 앉아있는 고3 학생 세대가 바로 그 유명한 밀레니엄 세대입니다. 이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2000년이 된 기념으로 우리 학생들을 정말 많이 낳으셨어요. 예, 아주 정말 아주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그런 세대죠. 그죠? 그래서 학생들이 계속해서 그냥 쭉쭉쭉 줄다가 갑자기 올해 살짝 증가를 합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그래서 요 학생들이죠 지금. 그리고 계속 줄어요 이제. 그래서 5만 명, 6만 명씩이 줄어들어서 지금 고1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3 학생과 2년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자그만치 10만 명 이상이 줄어들게 됩니다. 5분의 1이 사라져요. 기회가 훨씬 많아지겠네요. 뭐 2년 있다 시험 볼까요? 그럴 순 없겠죠.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 우울해라고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건 아니겠죠. 어떻게? 오늘 집에 가서 비록 이게 이제 9시쯤에 끝나겠지만 힘들다고 그러고 집에 가서 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각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피할 수 없으면 즐기야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지금 4년제 대학교 2017년도 기준입니다. 예, 이 조사한 기준도 2017년 기준, 대학교 정원도 2017년도 기준으로 제가 갖고 왔어요. 4년제 정원이 저기까지입니다. 4년제 대학 정원이. 그리고 전문대학교까지 합치면 저만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문대까지도 그 학생 인원이 조금 더 많아요 아직은. 그런데 이제 지금 1학년 학생들 때 되면 전문대학은 그냥 전략이 필요 없어질 것 같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대학이 학생을 뽑아가야 되는 그런 정말 시기가 곧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좀 해야겠다. 요 패턴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패턴인데 3년 동안에 6월, 9월 수능의 응시 인원입니다. 근데 좀 나눠봤어요. 재학생과 졸업생을 구분해봤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총원이고 메뉴엔 여기가 두 번째가 재학생, 여기가 졸업생입니다. 근데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죠. 6월, 9월 때는 졸업생들이 잘 들어오지 않다가 꼭 수능 때 반 이상이 추가로 들어옵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고요. 재학생들은 멀쩡히 6월, 9월 모의고사 잘 보다가 수능 때 갑자기 사라지죠. 얘들 어디 간 걸까요? 이 재학생들. 왜 수능을 보러 안 가죠? 잘 보다가 수시 합격해서.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자, 수시 합격한 친구들은 선생님 말씀,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친구들이 합격했을까요? 아니면 잘 안 듣는 학생들이 합격했을까요? 아무래도 좀 더 말을 잘 듣는 친구들이 합격할 확률이 높지 않았을까요? 그럼 수시에 붙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이제 학교에 있었으니까 학생들한테 이야기해요. 얘들아, 네가 수시에 붙었지만 그래도 일상에 한 번 보는 시험인데 가야 되지 않겠니? 네, 그러고 가요. 걔는 시험을 봅니다. 그럼 누가 안 간 걸까요? 얘야, 수능 시험은 봐야 돼. 싫어요. 수능은 봐야 돼. 싫어요. 원서만 쓰자. 알았어요. 원서만 쓸게요. 그리고서는 전날 내일 수능 시험이다. 보러 꼭 가렴. 뭐 몰라요. 그리고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10시네. 이런 친구들 정말 많습니다. 그 친구들 안 가요. 그 친구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안 가요. 그럼 여기 빠진 학생들은 전부 다 성적이 어디에 있는 학생들? 저 밑에 있던 학생들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근데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죠? 얘들 어디다가 갑자기 수능날 나타나는 걸까요? 재수학원에서 은둔해 있다 6월 9월 모의고사는 절대로 안 보고 갑자기 나타날까요? 얘들 대학교 잘 다니다가 갑자기 수능날 나타나요. 수능이 쉬워졌다는데 한번 봐볼까? 그리고 대학교 잘 다니다가 서울대 다니는 친구가 수능을 보러 옵니다. 얘는 왜 오는 거죠? 의대를 가려고 와요. 똑똑하네. 그리고 연고대 다니는 친구들 또 와요. 서울대 가려고. 서울대 가려고. 이게 지금 소문대로 지금 대답들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친구들 어떤 친구들이다? 나름 잘하는 상위권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학생들의 성적 패턴이 이렇게 나타나는 경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경향성입니다.
평균을 낸 건데요. 물론 3월 학평 성적보다 수능이 성적이 더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나 평균을 내면 이런 패턴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한 4년 전에 조사를 했던 자료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쓰고 있고요. 작년에도 조사를 했어요. 작년에는 올라가는 학생은 몇 프로인지도 좀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작년 자료는 근데 도수가 너무 적어서 여기다가 실지는 않았는데, 작년 자료를 보면 과목마다 좀 다르지만 15%에서 20%의 학생은 상승해요. 즉 대학 입시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입시 설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은 성적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기대해도 좋을까요? 자신이 없어. 예, 기대해도 좋을까요? 예, 올라야죠. 열심히 노력하시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부분도 감안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서를 쓸 때 현실적인 감각을 딱 놓치시면, 마냥 꿈에 젖어가지고선 난 성적이 오를 거야 그러고 원서를 써버리면 나중에 원서가 정말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서 쓰는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현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하는, 눈높이를 맞춰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꿈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이렇게 좀 백분위가 낮았던 성적대가 오히려 좀 더 떨어지는 이런 경향들이 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정시에, 논술에 올인하는 이런 생각, 올인하면은 누구랑 가서 붙어야 할까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정시에? 누가 탁 지금 대학교 잘 다니고 있는 그분들이 칼 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서 그 정면 승부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냥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는 어렵겠죠. 그래서 막연한 기대로 정시에 올인하겠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그럼 정시 전형은 재학 졸업생들에게 정말 유리한가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아까 봤던 그 7개 대학 중에 하나의 대학, K대학인데요. 거기 입학사정관님께 가서 물어봤습니다. 입학사정관님, 정말 정시 전형에 졸업생들의 합격 비율이 높은가요? 몇 퍼센트 되나요? 물어봤더니 입학사정관이 바로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70%가 넘습니다. 그러셨어요. 이번에 고려대학교에서 지난주에 고려대에서 직접 발표했습니다. 정시전형 작년 합격 비율은 62% 정도 됩니다. 졸업생이. 그래서 이 졸업생의 합격 비율이 정시전형에서는 높다. 그러면 계속해서 뭐 졸업생만 위해 가지고 뭐 지금 설명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긴 다 재학생인데 재학생 유리한 것도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갖고 왔죠. 종합전형의 재학생 합격률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이건 또 겨울방학 동안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입학사정관님들한테 들은 겁니다. 한 5개 대학 이상에서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전부 다 일정 비율 이상이 다 돼요. 몇 퍼센트 이상 될까요? 90% 이상 됩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예, 이거는 재학생들의 잔치입니다. 종합전형은 졸업생들이 기회가 별로 없어요. 일부러 그렇게 비율을 맞춰서 뽑는 건 아닌데 뽑다 보면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학생부 전형은, 재학생은 바로 이 수시에서 유리한 패턴을 가진 것이, 그리고 졸업생은 정시에서 유리한 패턴을 가진 것이 지금의 입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도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하시고 지원하는 데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재학생들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졸업생 뭐 학원에서 지금 나와가지고 뭐 저녁 먹고 추리닝 입고 나온 친구 없죠? 예, 수시에서 일단 최선을 다하고 안 되면 정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를 나는 그냥 무조건 건너뛰고 정시로 그냥 직행하겠다, 이거는 그렇게 지혜롭지는 않은 선택이다라는 거죠. 그럼 선생님, 전 내신 다 망했는데 어떻게 해요? 아직 안 망했습니다. 3학년 중간고사 지금 봤나요? 안 봤나요? 안 봤죠. 기말고사 봤어요? 안 봤어요. 3학년은 1학기 성적을 가지고서는 몇 년치로 환산한다? 1년치를 그대로 다 환산합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은, 즉 아직 3분의 1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내신 아직 남아있어요. 최선 다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챙기셔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까 처음에 드렸던 질문들이에요.
이제 그럼 나는 어느 전형에 지원하면 좋을까요? 같이 원서를 한번 쓰는 예행 연습을 해보시면서 어떤 전형에 자신이 적합한지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정이에요. 3월, 4월 학평은 지나갔죠? 3월 성적표 받으셨죠? 부모님 보여드렸나요? 아, 예. 가방 속에 있나요? 네. 가방에 있으면 다행이에요. 예, 버렸죠, 벌써. 그렇죠? 버린 친구들도 꽤 있을 텐데 버리지 마세요. 이걸 가지고 잘 분석하고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4월 학평 본 거 성적표 아직 안 나왔어요? 이제 나오면 부모님도 가서 보여드리고 잘 분석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6월, 9월에 모평을 봅니다. 이 모평은 6월, 9월 모평은 평가원에서 치르는 시험이죠.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직접 출제하고 졸업생들과 함께 보는 아주 중요한 수능과 거의 일치되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성적이 나중에 수시 원서 6장을 쓸 때 반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나는 어차피 뭐 최저도 안 맞출 거고 최저 필요 없으니까 수능 필요 없고 난 이미 수능 포기했어. 이런 친구들 필요 없을까요? 6월, 9월 모평 필요 없을까요? 필요합니다. 왜 필요할까요? 자, 이제 같이 보시죠. 수시원서를 접수할 때 그럼 6월, 9월 모평 중에 주로 어떤 게 더 많이 반영이 될까요? 9월에 앞에 바로 봤으니까 바로 반영하면 되겠네. 그렇죠? 성적표 나오는데요. 3주 걸립니다. 날짜를 잘 보시면 9월 모평 보고 며칠 만에 마감? 9일 만에 마감합니다. 분석할 시간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성적표는 당연히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또 많이 참고할 수밖에 없다? 앞에서 본 거라서 9월 모평이 좀 더 성적이 오른 거라 이걸 참고하고 싶지만 이거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6월 모평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가 끝나게 되면 6월 모평도 정말 잘 준비하셔가지고 잘 보셔야 돼요. 저 성적이 원서를 쓰는데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게 되는지 이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세 가지 자료를 가지고 수시 원서 6장에 상담을 해요.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상담하시게 될 겁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6월 모평 보면 대충 다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기말고사 보면 내신도 어느 정도 결정되고 6월 모평 나오면 모의고사 성적 자료도 완성이 돼요. 그리고 비교과, 학생부 비교과 부분도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모의고사는 그대로 수능과 같은 시험이기 때문에 정시에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점수를 보면 대번에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최저 등급이 6월 모평 때, 9월 모평 때 등급이 나오는 걸 대충 보면 이 학생이 최저 등급을 과연 맞출 수 있을지 없을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6월 모평 보고 나서 자기가 맞은 등급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죠. 나는 올릴 수 있어. 이건 내 점수가 아니야라고 거부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이전에 최고로 잘 받았던 점수만을 등급만을 자꾸 기억을 해요. 그것이 내 점수야. 이건 내 점수가 아니야고 막 거부하죠. 그런데 이제 졸업생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를 한다면 그것이 내 점수라는 것을 어느 정도로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최저 등급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도 대충 나옵니다. 그리고 내신 등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종합 전형 지원이 가능할지 여부를 비교과 내용을 가지고 어느 정도 판단을 하면 대충 원서 6장이 어느 정도 수준의 대학에 어느 전형의 종류를 써야 될지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자료들을 주로 어떻게 쓰냐 하면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모의평가가 왜 중요하냐면 그 6장의 원서를 쓸 때 제일 하한 선을 결정하는 선이 바로 모의평가 점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수능 최저가 필요하든 안 하든 종합전형을 쓰든 교과전형을 쓰든 어떤 학생이든 기본적으로 그 점수를 깔아놓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모평 점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원서 6장의 범위가 달라지게 돼요. 자, 이제 같이 가서 원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서 6장이 나왔어요. 원서를 쓸게요. 6장을 쓸 때 보통 이런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죠. 무턱대고 막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눕니다. 3가지로. 6장 다 붙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왜 안 좋아요? 왜 안 좋을까요? 왜? 그냥 왠지 안 좋을 것 같아? 요 6장이 다 붙으면 6개 중에 골라가면 되는 왠지 뿌듯할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마음이 아주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요 밑에 3장은 굉장히 후회되죠. 요 3장 정도는 위로 올려 써볼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상담해 주신 분을 살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상담해 준 사람도 6장이 다 붙으면 되게 난감해요. 이거
이거 너무 낮췄었나? 막 그러면서 그럴 때가 있죠, 저도. 예, 그래서 6장 다 붙으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완전 좋을 때가 있죠. 이 중에서 뭐만 붙으면? 저 1번, 2번 중에 하나만 딱 붙었을 때는 예, 온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나요. 학급을 넘어서 학교를 넘어서 동네 전체에 소문이 나가지고 야, 걔는 그 점수 가지고 거기도 갔대더라. 너는 왜?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나요. 그럼 이제 이게 아주 일반화된 것처럼 소문이 나는데 사실은 그거는 우리 주변에서 매주 누군가는 로또 복권을 맞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10명이 넘게 로또가 당첨이 됐더라고요. 1등이. 그거 알고 계세요? 저 뉴스에서 우연히 지나가다 들었어요. 이번 주도 15명인가 됐더라고요. 누가 되는 건지. 그거는 일반화시킬 수 없어요. 여기서 1번, 2번 중에 하나가 탁 되는 거는 정말 어쩌다가 있는 겁니다. 그건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럼 일반적인 건 뭘까요? 이 중에서 뭐만? 5번, 6번 2장 정도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안타깝게도 다 됐으면 좋겠지만 1번이나 2번, 3번 최소한 3번 중에서는 좀 돼줬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은 5번, 6번 2장 정도만 되는 게 많이 일반적이에요. 자, 그럼 이 전략적으로 쓰는 상향, 적정, 안정 중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 써서 원서를 쓸까요? 어디를 제일 신경 써야 될까요? 어느 구간을? 반드시 붙어야 되는 구간은 어딜까요? 요 2장은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요 2장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 어떤 가능성이 많아질까요? 여기 쫙 미끄러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그럼 거기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야, 무시무시한 친구들이 거기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요 2장에서 5번, 6번에서는 끝내줘야 됩니다. 그럼 5번, 6번은 가장 안전하게 써야 되는데 그 쓰는 기준이 바로 뭐가 된다? 그게 6월 모평입니다. 왜 이걸 기준으로 할까요? 근데 6장 만약에 다 안 되면 이 점수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정시로 가야 돼요. 그럼 정시에 저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을 가겠죠. 그러면 정시에 갈 수 있는 이 대학보다 한 단계 더 좋은 대학 가면 성공 아닌가요? 수시에 하나 정시에 갈 수 있는 학교보다 한 단계 더 좋은 학교를 가면 성공이죠. 그래서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얼마나 내신 성적을 잘 받았고 종합전형 준비를 잘 됐느냐에 따라서 위로 올려 쓰는데 한계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범위가 얼마나 넓어지게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샘플을 좀 성적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모의평가 성적이 70% 정도 대학에 지원할 수준이다. 그리고 이 학생의 내신이나 비교과 상황으로 봤을 때 85%의 대학 정도엔 지원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 학생은 이 범위가 어떻게 퍼지게 될까요? 6장이? 요런 대학에 지원을 하게 되겠죠. 70%부터 85%의 대학까지 쭈루루룩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조금 위아래로 몰릴 수는 있겠지만 그럼 이 범위가 넓은 거죠. 그러면 이 중에 제일 가고 싶은 대학은 어디? 85% 대학을 제일 가고 싶죠. 근데 지금 85% 대학에 붙을 확률은 이미 6분의 1입니다. 가능성이 많이 없죠. 그러면 이 빨간 선 2개 중에 어떤 선을 끌어올리면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에 좀 더 붙을 확률이 올라가게 될까요? 70%가 아니라 85%의 모평 성적을 받게 된다면 내신도 85%의 성적이라면 이 간격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그럼 원서 6장을 모두 85% 대학에 집중해서 쓸 수 있을 겁니다. 붙을 확률이 몇 배가 늘어났죠? 내가 가고 싶은 그 대학의 붙을 확률이 6배가 늘어났습니다. 어떤 성적을 올리는 게 중요한지 아시겠죠? 즉 나는 내신으로 대학을 갈 거야. 나는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갈 거야. 그래서 난 최저가 필요 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수능을 포기한 친구들이 이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뭐를 챙겨야? 수능 공부를 챙겨야 좋은 대학에 갈 확률은 훨씬 늘어나게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특히 재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늘상 느끼는 건데 재학생들은 수능 공부를 제대로 하는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신 챙기고 활동한다고 하느라고 사실은 뒷전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어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계속 발망동동 구르다 1년이 갑니다.
그러나 자기가 챙길 수 있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챙기면서 끝까지 갖고 가야 되는 게 모평 성적, 수능 성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다면 보다 높은 대학,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 좀 더 진학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챙기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상위대학 합격률이 올라가겠죠. 자, 만약에 모평 성적이 더 올라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85%가 95% 수준까지 모평 성적이 올라갔어요. 내신은 그냥 있고 85%에. 지원을 어떻게 하죠? 이러면 100분이 95% 모평 성적이 됐으니까 95% 이상의 대학에 그냥 지원하면 됩니다. 내신 상관없이. 그리고 전형은 그냥 해보고 싶은 전형 아무거나 넣으면 돼요. 특히 대박 나는 전형이 논술 전형이죠. 그러니까 주로 논술 전형을 적용에 많이 써요. 95% 이상 내가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 이상의 대학만 그냥 논술 막 넣어요. 뭐 안 되면 말죠 뭐. 그러면 정시로 그냥 가면 돼요. 어차피 정시로 그 점수가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모평 성적은 높으면 높을수록 희망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더 올라간다. 그래서 수능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게 어떤 평가로 바뀌게 되든지 간에 끝까지 붙잡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일정으로 돌아와서 수능 시험 11월 15일 날 보시고요. 성적표는 12월 5일 날 나와요. 그리고 수시 최초 합격, 추가 합격이 끝나고 나면 정시 전형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정시 전형까지 가고 싶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가능하면 수시 요때 최소한 6장 중에 1장 이상 합격을 해서 원하는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재학생들이 사실 가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성적 관리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월에 받은 학평 성적표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저희 학교 거 작년에 시험 치렀던 학생 거를 제가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뭐 이름 다 지웠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5등급 국어 수학 5등급 아주 인간적인 점수를 받은 여러분들 편안하라고 일부러 이런 걸 골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볼 게 사실 되게 많습니다. 뭐 분석할 것도 많고. 그런데 이제 가장 뭐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지만 요 부분 보충 학습이 필요한 문항 번호라도 다른 거 다 귀찮아도 요 문항이라도 다시 한번 꼭 풀어보실 수 있기를 바래요. 요 부분 꼭 보시기 바라고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요 부분. 요 부분에 보시면은 100분위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과목별 합산 점수인데 영어가 100분위 점수가 없어졌죠. 절대평가 등급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국수, 탐 세 과목밖에는 100분위를 합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여기는 지금 문과 학생이라 국수사라고 돼 있죠. 자연계열 학생은 국수과라고 돼 있습니다. 요 합산 100분위 성적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요 성적을 가서 확인하시면 잠시 후에 제가 뒷장에 보여드릴 정시에 어느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쉽게 판단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보시면 된다는 거. 인문계열입니다. 100분위 아까 성적의 상태에 따라서 자신이 정시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수준이 요 정도구나. 이건 대략입니다. 대략. 왜냐하면 학과에 따라서 대학별 반영 비율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대략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100분위 점수 잘 모르겠는데요, 선생님. 등급 평균으로 그냥 보세요. 모의고사 등급 평균 1111 1등급. 평균을 내면 2등급 정도 된다. 요 정도 대학 지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평균 내면 3등급 정도 된다. 그게 인서울 라인이라고 하는 라인입니다. 모평 3등급, 내신도 보통 3등급 정도 치죠. 그래서 요 정도 되면 서울권으로 진입이 가능하구나. 난 무조건 서울에 뭐 제일 낮은 곳이라도 난 갈 거야라고 하는 친구들은 요 정도 성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시에. 물론 여기는 졸업생들과 함께 대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성적을 뜻해요. 학평 성적에서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학평은 졸업생들 안 들어와 있죠. 그래서 그럼 선생님 저는 지금 3등급까지도 아닌데 그래서 4등급도 그 바다 물결 있죠. 그 밑에 있는 왜냐하면 이 밑으로 내려오면 점수폭이 학과에 따라서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 밑에 있는 지금 학교들은요 저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위로 단 5칸, 밑으로도 5칸. 그리고 여기 목포 지역에서 가까운 대학이 뭐 여기 목포 시내에도 몇 군데가 있지만
요쪽 저 위로 올라가면 뭐 초당대학교, 동신대학교 이런 학교도 가까이 있더라고요. 저희 무안 저쪽 한평 저쪽으로 올라가면 그 학교들은 지금 적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저 더 밑에 있어가지고 안 적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대학은 지금 뭐 어디든지 갈 수는 있어요. 예. 하지만 내가 거기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면 지금 조금 더 노력하셔야죠. 전략적으로. 그래서 자연계열 보여드리면 1등급, 2등급, 3등급 평균, 모평, 그 다음에 4등급 정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해드린 학교들은 이쪽 지역에 있는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뭐 저 위에 있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패턴을 2가지 정도로 나눠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6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는데 지원을 결정할 때 수능보다 내신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있고요. 반대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패턴, 즉 내신이 더 좋은 친구들은 당연히 내신이 좋으니까 내신으로 승부를 걸 수 있는 학생부 전형으로 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 경우가 있죠. 내신보다 수능 성적이 더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등급 평균이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대부분 어디 있는 친구들이냐? 자사고나 특목고에 있는 친구들이 여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친구들은 학교에선 내신 싸움이 치열해서 내신이 어려운데 수능은 다 잘 보는 친구들이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학생부 전형 잘 못 써요. 내신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래서 주로 논술 전형이나 정시 전형으로 그냥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그 빨간선 그래프에서 맨 마지막 경우 수능 성적이 모평 성적이 내신을 넘어 올라가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렇게 2가지 패턴으로 위아래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 2가지 경우에 공통점이 있어요. 전혀 반대의 경우지만 2개의 공통점은 뭐냐? 둘 다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2 경우에 모두 어느 정도 학생들이 선호하는 상위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라집니다. 여기서도 여전히 중요한 것은 수능 최저입니다. 수능 시험이라는 거죠. 모평 성적. 특히 여기서 맞추려야 되는 거는 전 과목을 다 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최저 등급이라는 거는 몇 과목 정도만, 가끔 한 과목도 있지만 대부분 2 과목 또는 3 과목 정도만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고3 때는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최저 등급이 정말 필요하냐? 내가 수능을 끝까지 갖고 가야 되냐? 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전략 과목을 가지고선 좀 더 집중을 하셔야죠.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학생부가 좋으면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으로 가는 거고요. 수능이 좋으면 논술이나 수능으로 가는 겁니다. 학생부에 비교과가 준비가 됐다면 종합 전형,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교과 전형으로 가겠죠. 최저 등급을 맞추기가 수월하다면 논술 전형에서 합격할 확률이 당연히 늘어나겠고요. 그리고 수능에서는 표준 점수와 백분위 점수를 가지고 주로 정시 전형에 도전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등급보다는 표준 점수와 백분위 점수를 활용하죠. 그래서 각각의 전형의 특징은 제가 지금 써드린 대로 뭐 사진 찍어 가셔도 되고요. 나중에 지금 이 동영상이 녹화되면 EBSI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차근차근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거 보여드리고 뒤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하이라이트. 자,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은 어디인가? 교과 등급은 대충 알고 계시죠? 찾아보세요. 지금 보시면 요거 인문부터 보여드리면 여기는 지금 서울에 있는 학교를 제가 그냥 뭐 한 5개만 가져왔지만 그래도 뭐 나름 이렇게 좀 격차가 있는 대학이에요. 한양대, 중앙대는 좀 높지만 여기 숭실대 중간쯤 되고 한성대는 서울에서 제일 마지노선 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입니다. 특히 그래서 나는 무조건 서울을 가야 돼라고 하는 친구들은 한성대를 쓰시면 여유가 있어요. 요 정도 내신을 가지고도 충분히 도전을 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저 등급을 맞춰야겠죠. 요 부분은 올해 전형 요강입니다. 그러니까 요강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대학은 전형 계획. 이제 5월 2일이 지나면 요강이 확정이 돼요. 수시가.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직 확정이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계획을 발표해 놓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그래서 요건 올해 이렇게 적용한다는 거고요. 요쪽 거는 작년과 재작년의 결과예요. 그래서 기준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최저 등급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최저 등급이 올해 올라갔으면 내신 컷은 어떻게 될까요? 내려갑니다. 최저 등급이 올해 내려갔으면 내신 컷은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살짝 고려하셔야죠.
그래서 이거는 작년, 재작년에 요 성적이 뽑혔는데 그때 기준은 요랬다라는 거를 옆에 보여드리려고 적었고요. 지금 복잡하죠, 여기 조금. 지금 보여드린 거 하얀색은 2017년도 결과고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작년 결과예요. 2018년 학년도 결과. 그렇게 구분했고요. 그리고 여기 전부 다 대부분은 내신 등급 평균인데 글자가 살짝 옆으로 누워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들은 80% 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컷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평균보다는 좀 낮죠. 그래서 나름 여유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국립 순천대, 여기서는 거리가 되지만 이런 데는 편차가 되게 커서 학과에 따라서 낮은 학과는 6.1등급이 이거 지금 평균값입니다. 예, 컷으로 내려가면은 더 끝도 없어요, 저 밑에. 그래서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고요. 최저 등급도 여유가 있죠. 그리고 여기 지금 가까이 있는 뭐 목포 같은 경우도 5.45등급이 한 80%컷 정도 됩니다. 제가 여기는 학과별로 제시를 못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간이나 시간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 자료를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료가 그대로 다 떠있는 거 제가 가져다 정리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학과를 직접 찾아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 모집 요강, 올해 전형 계획을 보시면 서로 최저 등급을 비교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비교적 예측이 쉬운 게 바로 이 교과 전형입니다. 그래서 성적을 알고 지원하기 때문에 합격률도 높고 추가 합격도 많이 하고,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지원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전형이죠. 그래서 내가 꼭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면 이 지역에서도 갈 수 있는 대학이 상당히 많다. 좋은 학과를 뭐 내 성적이 좀 여유가 있다면 조금 좋은 학과를 지원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과를 뭐 너무 욕심내지 않는다면 좀 낮은 성적으로 갈 수 있는 학과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인문계열 보여드렸고요. 자연계열입니다. 올해 전형 계획은 이렇고요. 요거는 역시 2017, 2018 작년, 재작년의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자료를 올린 대학도 있고 아직 재작년 자료밖에 없는 대학도 있어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글자가 누워있는 애들은 80% 컷, 전체 중간이 50% 중간이 아니라 80% 정도 이렇게 컷에 가깝다는 걸 뜻하죠. 노란색은 작년 거, 하얀색은 재작년 거.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교과 성적, 즉 내신 등급만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구나 보시면 되죠. 출결에서 큰 흠결이 없는 이상 대부분은 교과 등급으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특징이 거의 다 최저 등급이 걸려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보다 힘든 최저 등급은 아니다. 자, 이제는 종합전형 얘기를 자, 종합전형 준비하시는 학생 있나요? 종합전형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시 앞에 훌륭한 학생들이 종합전형 준비하는 학생들이 훌륭한 학생입니다. 왜냐하면 종합적으로 훌륭한 학생들이거든요. 종합적으로 정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한 가지만 잘해 이게 아니라 난 종합적으로 다 잘해 이런 친구들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종합전형은 어떻게 가냐?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계속 해야 될까요? 3학년 1학기 때까지 나 종합전형을 지금 준비해서 활동을 1, 2학년 때 많이 했는데 3학년 때 그 활동을 계속 해야 되나요? 수능 공부도 좀 해야 되는데 조금 활동을 줄여야 되나요? 이거 많이 궁금해하세요.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하셔야 됩니다. 활동하던 대로 계속. 왜냐하면 기울기대로 그냥 쭉 가셔야 돼요. 그냥 내가 이 정도 기울기로 내가 활동을 했다 그러면 계속 3학년 1학기 때까지 그대로 가셔야죠. 갑자기 확 줄이고 이런 거 뭐 그렇게 뭐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서류 평가 1단계입니다. 이거를 통과를 해야 2단계로 가시는 거예요. 2단계. 근데 서류를 통과하지 못하면 면접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서류 통과가 일단은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서류가 주로 쓰이는데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 너무 자꾸 정답만 얘기하니까 재미가 없어지려고 그래. 왜 이렇게 똑똑해? 학생부가 중요해요. 자소서가 중요하다 그러던데 뭐 수백만 원을 주고 컨설팅을 받는다던데 자소서는요 보조 서류일 뿐입니다. 학생부를 부연 설명하기 위한 서류지 자소서가 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소서에 열정을 기울일 수는 있지만 너무 많은 뭐 비용이나 너무 많은 이상한 그런 것들을 투자하실 필요는 없어요. 학생이 자기가 솔직하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요. 학생부는 교과와 비교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죠. 그래서 교과는 그냥 성적이고 비교과는 선생님들이 기록해 주신 텍스트들.
활동들, 학생이 했던 활동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어떻게 평가하느냐? 정성적 맥락적으로 평가를 한대요. 어렵죠, 이 말은. 이해도 안 되고 이게 어떻게 한다는 건지 조금만 풀어드리면 이렇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이걸 들여다보겠다. 그래서 학생부에 활동했던 기록들을 학생들이 적는데요. 그 활동했던 기록을 입학사정관들이 딱 가져가면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은 말, 너 이 활동 왜 했니? 이걸 물어보죠. 왜 했어? 이걸 제일 궁금해해요. 근데요, 실제로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상담할 때 진짜 물어봅니다. 학생부를 학생들이 들고 오면 너 이 활동했는데 이거 왜 했니? 라고 저도 물어봐요. 미리. 예, 그래서 학생들 뭐라고 대답하는지. 근데 정말 학생들 솔직하죠.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렇게 솔직한지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너 이 활동 왜 했어? 그러면 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 정말로 왜 했어요? 대학 가려고. 선생님이 이거 하라고 시켜서요. 이걸 하면 좋다 그래서요. 친구가 해서 그냥 따라 했어요. 정말 이렇게 대부분 대답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 그것까지밖에 생각을 못해서 그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거기 정답이 있어요. 입학사정관들이 원하는 정답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거를 학생들이 생각을 잘 못하죠. 왜? 그렇게 시작을 정말 안 해서 그래요. 활동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뒷장에. 예, 동기가 어떤 동기가 그럼 과연 중요해요? 정답은 뭘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각 대학교별 평가 요소랍니다. 종합전형을 평가하는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겠다. 그래서 6개 대학들이 각자의 평가 요소가 서로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럼 우리 서로 비슷한 거를 같이 모아보자 그랬더니 이 4가지는 공통이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평가 요소들도 있지만 이 4가지는 이 우리 대학들이 모두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요소다. 그럼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 요소는 다 가지고 있겠네요. 그래서 종합전형에서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거랍니다. 그 중에서도 맨 앞에 나와 있는 바로 기본이 되는 저거. 학업 역량 뭘까요? 대학은 일단 학생들을 뽑을 때 학생들이 대학에 오는 목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대학 갈 때 대학에 왜 가요? 대학 왜 가요? 취직하려고. 어느 설명회에 가서든지 이 답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정말 솔직하죠. 학생들 취직하려고 가요. 그런데 대학에 가는 목적은 원래는 취직이 아니죠. 부모님들은 아시나요? 학생들도 알아요? 대학에 가는 원래 목적은 뭐다? 공부하려고. 배우려고. 공부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공부를 할 수 있느냐, 학업 역량이 중요한 겁니다. 예. 그 기록들을 학생부에 옮긴대요. 그럼 학생부 10가지 항목이 있는데 10가지 항목 사실은 노란색으로 지금 선생님이 중요한 거 칠해왔는데 뒷장 보니까 다 중요해요. 제목은. 예. 근데 저쪽 제목은 다 중요하니까 말고 이쪽 기재 내용으로 넘어오면 기재 내용 다 하얀색이죠? 이쪽도 다 하얀색이에요. 근데 혼자 이상한 색깔을 가진 친구가 있어요. 뭐죠? 학생부에서 제일 중요한 영역입니다. 어느 시간에 한 걸 기록할까요? 어느 시간에 하는 걸 기록할까요? 수업 시간에 하는 걸 기록해요. 수업 시간에 뭐 했니? 이걸 물어본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궁금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수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제 수업이 자꾸 바뀌고 있죠. 학교가. 선생님들이 자꾸 수업 시간에 귀찮게 발표를 시켜요. 토론을 시켜요. 나와가지고서는 과제를 할 사람 뭐 이런 걸 자꾸 시킵니다. 학생들에게. 왜냐하면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활동을 기록해 주는 것이 점점 강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학생에게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열심히 활동을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근데 활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아까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동기, 과정, 결과. 동기가 중요한데 자 옛날에는요. 종합전형이 교과, 비교과 두 부분으로 나뉘었답니다. 근데 요즘의 종합전형은요. 트렌드가 조금씩 점점 강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3가지로 나눌 수 있답니다. 위에 두 친구는 그대로 내려왔는데요. 한 녀석이 새로 생겼어요. 이 2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교과 활동. 근데 바로 이 교과 활동이 바로 뭘까요? 부연 설명해드리면 이게 바로 세특입니다. 즉 수업 시간에 하는 교과의 내용과 교과 수업 외에 했던 활동을 같이 묶어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모든 활동, 동아리 활동 또는 여러 가지 뭐 다양한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모든 활동을 수업과 연관지어가지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으로 가지고 들어와도 되고요, 활동을. 아니면 수업의 장면을 활동으로 끌고 나가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로 호기심을 가지고 연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방법을 다시 한번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죠. 동기 드디어 나왔습니다.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럼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가? 정답 뭘까요? 수업 시간인데, 수업 시간에 이제부터 학생들은 지금이라도 실천하셔야 됩니다. 1학년, 2학년 때 못했어도 이제 3학년 때는 요 생각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셔야 돼요. 수업 시간에 해야 되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 지적 호기심입니다. 선생님은 무슨 과목일까요? 아우, 어떻게 아셨죠? 아까 보셨어요. 그러네. 제가 앞에 보여드렸네.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역사 교사인데요. 제가 이제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수업을 오늘 했다. 학생들에게 흥선대원군을 딱 하고 주제를 던져줬습니다. 그럼 학생들은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면, 이번 역사 시간에는 내가 어디에 호기심을 하나를 가져볼까 고민하면서 수업을 들으셔야죠. 활동을 뭔가 해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으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러면 학생을 이러셔야죠. 어떻게? 흥선대원군 궁금해. 정말 궁금해. 궁금하지 않아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호기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죠. 그럼 정말 궁금했다면 집에 가는 길에 어떻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 내용만 가지고는 호기심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집에 가는 길에 뭘 좀 빌려가면 좋을까? 도서관에 들려서 책을 빌립니다. 흥선대원군 또는 우리나라 개항기에 있었던 사건들을 모은 책, 주변의 책들을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열심히 읽어요. 열심히 읽고 나서 어떻게? 보고서를 간단하게 작성을 해봅니다. 책 읽었으니까 간단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쓴 거 근데 억울하잖아. 쓰기만 하고 끝나면. 그러니까 그거 들고 누구한테 가요? 선생님 저한테 가져오면 돼요. 그럼 저는 그걸 딱 학생이 선생님 어제 수업하신 걸 가지고 제가 보고서를 한번 써봤는데요. 딱 내밀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는 뿌듯하고 기특할 것 같잖아요. 제가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이상한 거 보라고 들고 오면은 괴로워요. 얘 나는 바쁜데 난 바빠 죽겠는데 얘 왜 이걸 지금 들고 왔을까? 막 그러면서 알았어 거기 놓고 가 그러고서 일단 놔둡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죠. 근데 이 학생은 다음 시간에도 이 수업 시간에 내가 무슨 호기심을 가질까 그러다 다음 시간 갑신정변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갑신정변? 우와 궁금해. 그리고 가져가서 책을 빌려가지고 또 이상한 보고서를 써가지고 저한테 또 들고 와요. 그러면 저는 이제 슬슬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짜증이 나죠. 그리고서는 알았어 놓고 가 그러고 쌓입니다. 그렇게 해서 2장, 3장, 4장 이렇게 쌓이면요 도저히 안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젠 읽어봐야 돼요. 알았어 한 개만 볼까? 그럼 하나를 꺼내가지고 봤는데 이 친구 역사에 관심이 많네? 그리고 탐구한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을 탐구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 부분을 전공했을 경우에는 장래가 촉망되고 탐구력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논리적인 부분도 뛰어난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그리고 정말 짜증나는 아이다. 그러면서 이제 막 쓰는 거죠. 세특에다 씁니다. 그러면 그게 누구한테 그대로 갑니까? 입학사정관님한테 그대로 가는 거죠. 근데 입학사정관님이 딱 보고 얘는 내신은 조금 시원찮은 것 같은데 자꾸 시키지 않은 이상한 짓을 자꾸 알아가지고 혼자 막 하네. 열정과 도전을 가지고 뭔가 자꾸 도전을 하고 이 분야에 있어서는 특히 뭔가 논리적이고 깊이 있고 관심이 뛰어나네. 우리 학교에 왠지 데려다 놓으면 조금 버벅거리기는 해도 도서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나게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는 뭔가 엄청난 스타트업 같은 걸 하나를 팍 터뜨려서 우리 학교와 나라를 빛낼 그런 뛰어난 인물이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딱 든다. 어떻게 해요? 내신이 좀 떨어져도 그냥 뽑는 겁니다. 한번 뽑아보자. 오케이? 그럼 뽑는 거예요. 그것이 종합전형입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3학년 1학기 때 이러한 부분들을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기주도. 선생님이 시키지 않는 게 더 좋아요. 왜? 자기주도를 보여줄 수 있거든. 그리고 정말 자기가 그것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조별과제를 하더라도 같은 실험을 친구들과 함께 하더라도 반드시 한 발자국 더 나가세요. 내가 오늘 친구들하고 이런 화학 실험을 했는데 오늘 화학 실험 중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어.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만큼은 저 친구들은 모르지만 나는 하나 더 궁금한 점이 생겼어. 그리고 집에 가서 혼자 또 찾아봐요. 그러면 나중에 친구들하고 실험한 내용을 쓰는 것보다도 친구들하고 실험한 후에 자기 혼자 찾아본 내용을 쓰면 그게 개별합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들, 입학사정관들이 물어보는 거죠. 너는 그래서 그 실험에서 네 역할은 뭐였어? 네, 선생님, 저는 개별적으로 이런 활동을 추가로 했습니다. 개별적인 내용을 썼을 때 그 학생이 부각이 되고 그 학생 개인의 성장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채워지고 나면 학생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렇게 공부를 하면요. 근데 실제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장한 학생은 단계가 높아지죠.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지적 호기심을 또 갖게 돼요. 그럼 이게 순환됩니다. 이게 2바퀴, 3바퀴 순환되는 것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라고 표현할까요? 스토리라고 합니다. 스토리. 그래서 이 스토리를 가지고 나중에 학생부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겠지만 어디에다가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하게 된다? 자기소개서에 부연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자소서 쓰라 그러면은 뭘 쓸지 몰라가지고서는 엄청 고민합니다. 왜? 정말 이런 과정을 거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를 반복하면 나중에 쓸 게 너무 많아서 추려내느라고 힘들어집니다. 아직까지 3학년 1학기까지도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모든 시간에 내가 이 시간에 어떤 호기심을 가질까?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만 건져가자. 내가 이 부분에 궁금함을 가지고 질문의 답을 찾아볼 거야. 이런 생각을 계속 반복해서 하셔야 돼요. 이거는 부모님들이 백날 하셔도 소용없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하셔야 돼요. 스스로.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거 마지막. 이게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면 평가 자료로 쓰일 수가 없죠. 선생님들이 열심히 관찰하고 기록해 주시지만 학생들이 추가적으로 기록한 내용을 선생님한테 드릴 수도 있겠죠. 선생님, 저 이런 보고서를 썼어요. 이런 열심히 노력한 부분이 있는데 자료로 남아있는 부분을 드려도 될까요? 드리세요. 그냥. 선생님이 써주고 안 써주는 건 선생님의 몫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얼마든지 포트폴리오라는 다양한 자료를 선생님한테 제공하는 건 자기 자유죠. 그렇죠? 그리고 쓰는 것은 선생님의 권한입니다. 그대로 절대 써주지 않아요. 그 학생이 평소에 더 훌륭하게 수업 시간에 활동했다면 더 많이 써줄 거고요. 그 학생이 맨날 엎드려 자다가 이상한 자료만 들고 온다면 절대 써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충분히 기록을 해놨다가 나중에 선생님한테 모아서 드릴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을 한 번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전형 이렇게 꾸준히 좀 준비를 해 나가시길 바라고요. 논술전형. 논술전형은 지금 보시다시피 지역적인 편차가 있는 전형입니다. 수도권에서 대부분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노란색, 하얀색 글씨로 나뉘어져 있지만 노란색 최저가 없는 논술 전형, 그 다음에 하얀색 최저 있는 논술 전형. 이렇게 해서 최저 있는 것과 없는 전형이 있습니다. 최저가 있는 전형이 좋을까요? 없는 전형이 좋을까요? 없는 게 안 맞춰도 되니까, 수능이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저 있는 전형을 지원했을 때 최저를 통과한 친구들끼리만 경쟁한다면 실질 경쟁률은 어떻게 된다? 확 줄어들고 붙을 확률은 확 올라가는 겁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학과들이 많이 줄진 않아요. 뭐 한 50대 1이었다가 한 10대 1 정도로 줍니다. 그래도 10대 1이죠. 실질 경쟁률. 그렇지만 정말 2대 1, 3대 1까지 줄어드는 학과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저를 맞출 수만 있다면 최저 맞추는 전형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수능 전략으로 좀 이제 성적 관리 마무리. 수능. 수시에서 필요한 건 최저 등급. 100분위 점수와 표준 점수 별로 필요 없습니다. 최저 등급이 수시에서는 사실 중요하죠. 대부분 최저를 요구를 해요. 자, 그럼 최저 등급 맞춘 친구 누가 더 잘 맞췄을까요? 누가 더? 최저 등급을 맞추는 건 전 과목이 다 필요 없어요. 둘 다 평균 내면 2등급 똑같아요. 등급은 똑같습니다. 둘이 평균 내면. 그렇지만 최저 등급을 맞추는 데 있어서는 이 친구가 더 잘했죠. 특정 과목의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과목 2~3과목에 더 집중하는 것이 최저 맞추는 데는 더 효율적이다. 정시에서는요. 등급 잘 쓰이지 않습니다. 또 가끔 쓰는 대학이 있지만 대부분은 표준 점수 100분위 점수가 중요해요. 그래서 정시에서는 모든 과목, 보통 4과목이 다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시는 뭐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다 잘해야 돼요. 사실. 그러나 역시 잘하는 과목을 잘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수시나 정시나 모두 잘하는 과목을 잘하는 게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수능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서 국어가 필요한 학생이 있고요. 수학이 필요한 학생이 있습니다. 영어 필요한 학생도 있어요. 그런데 11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국, 영, 수. 이 3가지 과목은 11년을 공부했는데 성적 잘 안 오르죠. 남은 기간 동안 올리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선생님이 한 10년 넘게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해보고 시험 결과를 본 결과 6개월만 열심히 공부하면 누구나 1,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과목이 있습니다. 그거 뭘까요? 탐구죠. 고3 때는요, 탐구를 놓치면 정말 낭패입니다.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는 이 쉬운 과목을 놓쳐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챙겨야 되는 과목이 바로 탐구예요. 근데 탐구는 선택이 문제인데 아직도 선택 못한 친구가 혹시 있나요? 없죠? 예,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 사탐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은 뭐죠? 생윤과 사문. 그리고 과탐에서는 지구과학과 생명과학. 작년에 지구과학이 넘어섰어요. 지구과학이 대세입니다. 지금 대세. 그래서 많이 선택하는 과목들을 고르는 것이 점수를 따는 데 있어서는, 얻는 데 있어서는 훨씬 유리합니다. 중간에 비는 구간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점수가 비교적 분포가 골고루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한국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작년에 수시에서 한국사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서는 떨어진 정말 가슴 아픈 친구들이 재수학원과 강남에 있는 학교들에서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수, 영탐, 4과목 최저 다 맞췄는데 한국사를 못 맞춰서 떨어진 친구들. 절대평가의 무서운 점은 난이도가 갑자기 어려워지면 점수가 갑자기 예상보다 확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그랬죠. 근데 난이도가 생각보다 어렵지도 않았어요. 근데 너무 평소에 쉬우니까 공부를 아예 안 해서 그냥 조금만 어려워지니까 다 틀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으려는 목표보다는 조금만 더 여유 있게 공부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갑자기 어려워지는 난이도에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드릴 거 영어 중요할까요? 작년 정시 때 영어 때문에 난리 났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영어를 정시에 반영하는 데 있어서는 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감점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고요. 요게 답니다. 지금 거의 수도권에. 그리고 비율 적용하는 대학 나머지 대부분의 대학, 거의 전국의 대학은 영어를 여전히 비율 반영하고 있습니다. 비율 반영이라는 거는 국어 30%, 영어 20%, 수학 20% 이런 식으로 비율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가감점을 반영한다는 거는 국어, 수학, 탐구만 비율 반영하고 영어는 나중에 1.2점 더하고 빼고 하는 겁니다. 어느 게 영향력이 클까요? 20%, 30% 반영하는 건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비율 반영하는 대학은 점수 차이도 일부러 크게 놓습니다. 영어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사례를 보면 이거는 작년에 가감점 반영한 대표적인 대학입니다. 보시면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는 지금 점수 차이도 얼마 안 돼요. 1등급, 2등급 영어, 3등급, 4등급, 5등급이 점수 차이가 서울대는 0.5점씩밖에 차이 안 났죠. 고려대 1점씩, 2점씩, 서강대 1점씩밖에 안 났습니다. 애초에 점수 차이도 얼마 없는데 비율 반영도 안 하고요. 그냥 그 점수를 더하고 빼버려요. 최종 환산 점수에서.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영어 반영 점수는 거의 영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어를 2등급 받은 학생이, 이건 3등급 받은 학생이 1등급 받은 학생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표준 점수가 요거였어요. 그래서 서울대에서는 0.5점만 표준 점수를 다른 과목에서 더 받으면 영어 2등급을 받아도 1등급 받은 학생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준 점수 0.5점 차이 클까요? 적을까요? 그렇게 큰 점수는 아니죠. 극복할 수 있는 점수입니다. 문제 한 문제만 그냥 다른 데에서 더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영어 등급이 그냥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학들은 영어를 2등급을 받아도 심지어 3등급을 받아도 큰 부담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원하고 합격도 많이 했죠. 근데 나머지 대학들이 문제입니다. 이 대학들이 이제 대표적인데 기본 점수 차이가 크고요. 거기다가 비율을 추가로 곱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반영되는 거 아니고요. 만약에 영어를 30% 반영하면 여기다가 30을 곱해버려요. 이건 점수 차가 3배가 벌어지고 문제는 이제 국어, 수학, 탐구도 비율을 곱하기 때문에 물론 거기서 좀 간격이 줄어들긴 하는데 문제는 비율 반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시 환산하는 계산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환산해 놓은 표가 작년에 한 개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가지고 만든 게 이 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미처 시간이 없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밖에는 제가 표를 못 만들었는데 올해는 좀 더 미리 만들어서 좀 많이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해보면 연대는 영어 2등급을 받는 순간 1등급 학생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수탐에서 표준 점수 5점 이상을 받아야 그거를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표준 점수 5점은요. 정시에서는 대학이 뭐 2칸, 3칸씩 그냥 막 내려갑니다.
극복하기 어려운 점수예요. 표준 점수 5점은 엄청 큰 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극복하기 쉽지 않아도 심지어 숙대로 내려오면 탐구 점수로 따라가려면 100분위 점수를 20점을 더 맞아야 됐어요. 2등급을 받는 순간 1등급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과목에서 100분위 20점을. 자, 이제 요 가까웠던 대학, 작년에 좀 난리 났던 대학이 하나 있더라고요. 찾아봤더니 가져왔습니다. 요거 먼저 보죠. 연세대학교 작년에 그럼 2등급 영어 2등급 학생 중에 붙은 학생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긴 있어요. 문과 3명. 그러니까 2등급이었는데 연대를 넣었으면 전부 다 어떻게 됐죠? 다 떨어졌어요. 그럼 이 3명은 정말 희한한 애들이죠. 어떻게 붙었죠, 애들? 다른 과목 다 만점. 그냥 만점 받은 애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얘들은 그 중에서도 운이 좋게 변환 표준 점수에서 우위를 점한 애들. 그것도 운으로. 그게 아니고서는 영어 2등급은 어떻게 해도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2등급을 받는 순간 그냥 정시는 아까 그 앞에 있는 가감점 반영 대학밖에는 넣을 수가 없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점수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거 보시죠. 조선대학교 가까이에 있는 대학이죠. 작년에 영어 점수 차이 보세요. 등급 하나 밀리면 30점씩 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비율 반영을 해요. 여기서 또 28%입니다. 그것도 25%도 아니고 28% 30% 가까이 반영을 해버리거든요. 영어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환산을 해봤어요. 지금 환산 점수 엄청 크게 나온 거 보이시죠 일단. 그래서 여기 그냥 간단히 예를 들어드리면 작년에 조선대 경영학과가 배치 100분위 점수가 66점 정도가 됩니다. 한 과목으로 평균 내면. 그래가지고 그냥 전부 다 66점을 받은 친구가 있다고 보시죠. 영어는 3등급 정도 받았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 정도 수준 학생이면. 그러면은 이 학생이 환산 점수를 조선대학교 정시 환산 점수를 따지면 470점이 나와요. 700점 만점입니다. 그러면 다른 과목의 점수를 바꿔가지고서는 470점이 어떻게 해야 나오는지 보시죠. 탐구를 엄청 잘 봐가지고 90점씩을 두 과목을 다 맞았어요. 평균 냅니다. 그래가지고 90점을 두 과목을 다 맞았는데 영어를 한 등급 밀린 순간 90점을 맞아도 환산 점수가 같아져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내려오면 국어 수학에서 모두 탐구까지 모두 72점을 100분위를 다 이 학생보다 엄청 잘 본 거죠. 72점씩을 골고루 다 봤는데 영어 한 등급이 밀린 순간 환산 점수가 같아져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영어를 1등급을 받는 순간 100분위를 54점으로만 쫙 깔아도 환산 점수가 같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의 100분위 합을 각각 보면 100분위 합이 이렇게 나오죠. 제일 높은 학생 222점, 제일 낮은 학생 162점인데 환산 점수는 같아요. 그럼 이 점수 차이가 높은 거 낮은 걸 빼면 얼마냐? 60점 이상 차이가 납니다. 100분위에서. 그래서 100분위 점수가 60점 차이가 나는데 결국에 넣었을 때 오히려 100분위 점수가 높은 친구는 떨어지고 낮은 친구는 붙을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적이 낮아지는 대학들에서 이런 경우가 더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영어 1등급이 완전히 벼슬이 되는 거죠. 1등급만으로 나머지 과목 그냥 다 깔아뭉개고 그냥 영어만으로 정시를 돌파한 친구들이 작년에 꽤 많습니다. 성적대가 낮은 대학들 중에서.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어떤 과목부터 공부해야 될까요? 어떤 과목부터 공부해야 될까요? 탐구부터 하셔야죠. 탐구부터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 하셔야 됩니다. 이거 놓치시면 정시에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해집니다. 상위권 대학 아예 진학이 불가능해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미 1등급을 받은 자와 못 받은 자로 정시에서는 완전히 이렇게 분류가 됐었죠. 그래서 영어 가지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농어촌 전형에 대해서 잠깐 가져왔는데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격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보고요. 둘 중에 하나. 그리고 수시 모집 대부분 선발하고요. 지방 중하위권 대학들은 교과 중심, 저 서울의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들은 종합 전형 중심으로 선발하는 게 농어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학과와 농어촌 무조건 낮다고 생각하는데 전형이 평균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자, 요 사례는 이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농어촌은 안정적인 전형 아니에요. 넣는데 의외로 확 오히려 점수가 더 높아져가지고 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안전하게 넣으시려면 하나 원서를 더 넣으셔야죠. 일반 전형에 같이. 그래서 그런 조합을 그냥 소개해드린 것 뿐입니다. 이 조합대로 넣으시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최상위권 대학을 넣을 때는 종합 전형, 일반 종합 전형과 농어촌 전형. 그 다음에 중하위권 대학 넣을 때는 일반 교과 전형과 농어촌 전형. 그 다음에 거점국립대학은
지역 인재를 많이 뽑죠. 그래서 지역 인재 전형과 농어촌 전형 이런 식으로 원서를 한 장씩 더 넣어서 안전한 비교적 안전한 이런 것들을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2017년에 경희대에서 역전 사례. 농어촌 전형이 다 높죠 더. 이 문제는 뭐냐면은 적게 뽑아서 그렇습니다. 2명 뽑는데 한 친구 내신이 확 높으면 평균 내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예, 그게 함정입니다. 즉 적게 뽑는 게 함정이에요. 그래서 역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친구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는 걸 뜻해요. 역전 사례가 다수지만 그럼 뭐 농어촌 전형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넣어?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농어촌 전형이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붙을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최상위권 대학은 어차피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비교과 역량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냥 묻지마식으로 찌르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비교과 역량은 어차피 좀 필요합니다. 상위권 대학은. 중하위권 학생들은 농어촌 전형으로 가는 게 그래도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전략을 짜시면 좋겠다. 농어촌 전형의 대학별 전형 방법. 서울에 있는 15개 대학 대부분 종합 전형 중심으로 뽑는다는 걸 보실 수 있죠. 최저 등급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여기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 여기서는 전남대인데 꽤 많이 뽑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역 거점 국립대학들은 전체 다 종합 전형으로만 선발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최저 등급은 없네요. EBS 학습법 잘 알고 계시죠? 교과 학습 보러 많이 오시지만 사실은 EBS에도 입시 정보 코너가 있어요. 여기 너무너무 자료가 좋습니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대입 상담실이죠.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여러분들 원하는 상담 언제든지 받으실 수 있고요. 나머지 자료들도 이렇게 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대교협에서 만든 어디가 사이트. 여기서 좋은 점은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고 성적 관리도 가능하지만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저 전화번호 언제든지 누르시면 대입에 대해서 쉽게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 고3 학생들 지금부터 하면 될까요? 지금부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막연하게 들으면 재미없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극단적인 학생의 사례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성공 사례. 정말 극단적이죠. 이게 받기 쉬운 정말 어려운 점수입니다. 저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 학생 저도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정말 다양한 학생 많아요. 당연히 재수했겠죠. 쉽지 않습니다. 대학 가기가. 그래서 재수했어요. 그래서 대학 재수해서 간 게 전문대예요. 가슴 아프죠. 이 친구 뭐 어떻게 해요? 뭐 군대 갑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친구가 7등급 받고 평소에 공부를 잘 못하니까 맨날 9방만 받고 산 거야. 근데 군대 가가지고 자기가 뭐 피할 수 없으니까 즐겨보자 그러고서는 열심히 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주변에서 야 네가 최고야. 너 어떻게 이렇게 훌륭해? 그러면서 칭찬을 막 해주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거기 가서 처음으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나도 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주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 거기서 사람이 됐구나. 그래서 이 친구는 군대를 제대하고 나가지고 다시 도전을 하기로 한 거예요. 어디? 대학을 못 갔잖아요. 아직 4년제를. 그래서 4년제를 다시 가자. 그래서 이 친구 다시 엄청 열심히 공부했나 봅니다. 40대 1 논술 전형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서류 면접전을 30대 1을 통과합니다. 그것도 그냥 대학이 아니라 아까 처음에 봤던 그 7개 대학 안에 있는 대학을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 명문대 입학하고 취업도 잘합니다. 그럼 인생의 목표를 다 이뤘네? 그럼 이제 집, 직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편하게 살면 될까요? 근데 이 친구는 이런 뭔가 특이한 경험을 했잖아.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직장에 취업하고 나서도 나의 새 목표는 뭘까? 그리고 다시 도전을 하기로 했대요. 이 친구 직업이 뭐였을까요? 뭐였길래 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거지? 이 친구는 교사가 됐대요. 기특하죠? 그렇죠? 교사가 됐대. 그래가지고 자기 학교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꿈을 이렇게 막 펼쳐주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한테 꿈을 펼쳐주는 교사가 됐으면 이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희망을 심어주는 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군대에 갔다 와서 다시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하신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 그 어떤 것이든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꿈을 잃지 마시고요. 그리고 끝까지 수능, 내신 준비, 그리고 종합전형 준비하는 친구들 자기가 준비하는 것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를 이뤄내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우리 모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사람마다
누구나 꽃이 피는 계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꽃이 필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